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을 이제 조금 파악하는 부분들을 상담 과정별로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디서 조심을 해야 될지, 어디서 안전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대상자를 우리가 사실은 파악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이 정상부터 스키족까지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 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만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어때요? 이 부분을 다 알 수가 없다겠죠.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 상에서 정리를 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밑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이 층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이 많더라. 그게 뭐냐 했을 때 이런 내담자의 심리적 빙산을 한번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위에 우리가 빙산은 어떤가요? 빙산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아주 작은 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그 빙산 아래에 있는 거대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이 까만 색깔 빙산이에요. 뭐냐, 우울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황 혹은 뭐 성인 ADHD,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반항성 장애, 이런 부분들의 것으로 우리가 만나지게 되죠, 행동들이. 그렇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빙산 아래는 사실은 뭐가 작동되냐면은 정도의 차이지만 이것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 정상과 조현증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작동되어지는 게 얼마나 자주, 많이, 그리고 어디서 매번 작동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이 작동되어진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내가 바보 같아요. 나 맨날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실수만 하고.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제가 병신 같죠. 쓸모가 없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쓰레기 같고 걸레 같고, 그리고 이런 내가 너무 쪽팔리고 되게 모욕적이고 자괴감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아까 말한 일반인부터 공황장애, 그 다음에 또 뭐 그 PTSD, 또 뭐 우울증, 그 밑에 들어가는 색깔의 약간 차이일 뿐이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 이제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만날 때 이 셀프라는 게 나예요, 나.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자들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대상자들을 만날 때 대상자의 증상도 보지만 제일 쉬운 게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을 보는데 이 마음에서 자존감이 상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에 있어서는 촉발 단서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약간 운영자가 실수를 했거나 좀 늦게 왔거나 아니면 약간 프로그램상에 뭔가 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뭔가 안내가 안 나갔다든가 이런 게 촉발 단서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 뭐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대상자들이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촉발 단서예요.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보통 자존감이 그냥 보통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요. 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촉발 단서가 생겼어요. 아까 말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상에 안내가 미흡했다든가 또 뭐 누락이 됐다든가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촉발 단서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제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뭔가 촉발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촉발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보통 그런 일들을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요.
그게 그걸 덮는다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이러니까, 제가 이름이 누락이 되니까 제가 되게 좀, 저에 대한 이런 관리가 소홀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이 서운하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게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그 대응 방식이에요. 촉발에 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데, 네, 지금 이게 하나가, 약간 슬라이드 뒤에 숨겨져 있네요. 자, 거꾸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가요? 자존감이 마이너스인 사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지하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건 촉발 단서가 있을 때 촉발 단서를 크게 보는 거야, 하늘로.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일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잡아서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자존감하고 이 촉발 단서에 대응하는 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어디에 주안을 둬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러는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대상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아까 처음에 했던 그림에서 상담의 개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이 심리 상담을 전공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전공했더라도 이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 상담이라는 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주로 교사들, 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은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가장 목적은 안전한 거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억한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 네 가지에서 순서대로 하면은 듣기, 그 다음에 잘 듣고, 아래 공감하고, 구조화를 하고, 대안을 발견하기, 이 네 가지를 순환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 마음에 집을 지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현재는 절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안내했던 패스 원리라고 하는데, 소통을 위한 패스 원리인데 상담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좋고. 그럼 어떤 거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듣고 공감하고 구조하고 대안 발견하기인데 이걸 순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을 잠깐 순서를 조금 바꿔가도 괜찮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간에 입장에서는 구조화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구조화. 구조화가 뭐냐? 그럴 때 구조, set the limit이에요. 한계를 설정한다. 그러면 무슨 한계를 설정해? 자, 적어도 이 교육 시간에, 이 프로그램 시간에, 이 상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set the limit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구조화라고 한다. 그분들 구조화를 먼저 한다. 구조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대상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화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예외적인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예외적 변수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안 발견하 그래서 스파터 얼터너티브, 그래서 그 대안의 지점을 찾아간다. 즉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듣기와 공감을 하면서 구조화와 대안 발견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하살표가 전체 순환을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가 구조화를 하다가 들을 수 있고,
구조화를 하다 공감을 할 수 있고, 구조화를 하다가 대안 발견할 수 있고, 처음부터 들으면서 구조화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대상자들이 1대1이냐, 집단이냐,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방법을 조금 더 순서를 변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구조화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구조화라는 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한계를 알려준다 그랬죠. set the limit. 왜 해야 되는가? 대상자, 상담자 둘 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건 보호장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호장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교육이든 상담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전구조와 사후구조화가 있는데, 사전구조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수업 프로그램을 하기 전마다 이 사전구조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약서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계약서다.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잊어버리는, 계약서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험계약서 작성하지만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대상자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사실은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키는. 자, 그 다음에 사후구조화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전구조화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모르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사후구조화라도 해야 돼요. 왜?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못했으면 중간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후구조화다. 아까 안정감과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막 그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교의 현장에서도 보통 이제 막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당사자도 사실 하고 나서 본인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쪽팔리게 했다. 그리고 감정의 악순환이 있어서 그 감정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만날 때 그 감정이 풀려지지 않는 감정 때문에 계속 이제 감정의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 다 안전하게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화 법칙은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